안녕하세요.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입니다. 20대 이하 시청자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다른 분들은 기억이 날 것 같은데요. 지금은 TV 광고, CF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기억을 잘 더듬어 보면 예전에 우리가 선전이라고 많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전은 우리가 거부감 느끼는 선전선동할 때 그 선전이랑 같은 의미인데요. 그 선전이라는 어감이 좋지 않아서 지금은 CF, 광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다르게 하죠. 그런데 선전선동이라는 표현이 좀 안 좋게 느껴져서 그렇지 실제로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말 자체는 그렇게 나쁜 말이 아닙니다. 선전이라는 말은 어떤 주장이나 사물 또는 효과 이런 다양한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그 행위 자체를 말합니다. 선전이라는 말이 홍보나 PR하고 좀 비슷하죠. 그리고 선동 같은 경우는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던데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해서 남들을 속이는 걸로 그렇게 아는 경우가 있던데 근데 실제로 선동의 의미는 인쇄물이나 방송, 집회 등등 해서 어떤 수단이 됐든 어떤 행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일정한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걸 선동이라고 합니다. 사전적인 내용만 들어보면 약간 마케팅하고도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건데요. 남에게 어떤 걸 잘 알 수 있도록 선전을 하고 그 선전을 접한 사람들이 일정한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예를 들면 구매를 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행위가 선동이 될 수 있는 거죠. 마케팅에다가 선동이라는 단어를 붙이니까 부정적이고 상당히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 겁니다. 사실 현재의 선전선동은 공산주의자들의 언어처럼 되어 있죠. 실제로 그렇게 쓰이고요.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선전선동이든 마케팅이든 둘 다 어떤 누군가가 대중을 상대로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는 뿌리가 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로 선전선동을 정치에 많이 쓰고 마케팅을 경제에서 많이 쓴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개념적으로는 둘 다 족보가 같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오늘은 대중을 상대로 선전선동을 한 대표적인 전략가 2명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보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야기할 사람은 홍보의 아버지로 불리는 에드워드 버네이즈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삼촌도 상당히 유명한데요. 정신분석학의 창시자로 관심 없는 사람이라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프로이트가 버네이즈의 삼촌이죠. 버네이즈는 1920년대부터 이름을 날리던 오스트리아계 미국 사람인데요. 마케팅 쪽에 몸담고 있는 분들은 에드워드 버네이즈를 모를 수가 없죠. 경제 분야에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라는 고전이 있다면 홍보 쪽에서는 버네이즈의 프로파간다라는 고전이 있을 정도입니다. 프로파간다라는 말은 선전선동을 의미하는데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는 아닙니다. 이 책이 나왔던 1920년대만 해도 프로파간다라는 말은 그냥 대중을 상대로 한 선전선동을 의미했는데 2차 대전을 겪고 사회주의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이 세력들이 거짓 선동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프로파간다라는 의미 자체가 거짓 선전선동이라는 부정적인 단어가 된 거죠. 지금의 프로파간다는 부정적인 의미라는 거 참고를 하시고 아무튼 버네이즈는 삼촌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바탕으로 대중심리라는 개념을 정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중심리라는 걸 바탕으로 대중을 상대하고 통제하는 원리를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자면 버네이즈의 선전선동은 나쁜 의미의 선전선동은 아니었습니다. 좋고 나쁨을 떠나서 대중의 심리를 중심으로 대중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컨트롤하는 선전전략 그것 자체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버네이즈는 대중을 악의적으로 속이면 안 된다는 식의 최소한의 윤리의식은 강조하고 있었죠. 물론 이것조차도 대중을 기만한다는 의견도 있고 버네이즈의 선전 전략이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충분히 나쁘게 쓸 수 있는 여지도 있었죠. 이론가이기도 하면서 실천가인 버네이즈의 선전 전략의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대중심리의 원리와 동기를 이해만 할 수 있다면 대중들이 눈치채지 못한 상태에서 그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 이런 건데요.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대중들이 특정 내용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거죠. 좀 더 풀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버네이즈가 말하는 선전 전략의 핵심은 대중들에게 선전하려는 의도가 최대한 드러나지 않게 대중들이 좋아하거나 믿는 어떤 내용에다가 자기들이 의도한 내용을 살짝 섞어버리는 거죠.
대중들이 좋아하는 브랜드나 연예인, 전문가 의견, 혹은 희망적인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이런 데다가 자기들이 원하는 내용을 티 안 나게 섞어버리면 의도한 부분을 대중들이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게 만들고 강제력 없이 대중들이 스스로 원하고 선택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뒤에서 추가로 예를 들 거니까 이해가 안 가도 그대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1차 대전 때 미국 측의 선전 전략가로 활동을 하기도 한 버네이즈는 1차 대전 이후 1920년대부터는 홍보산업, 다른 말로 PR 산업에 뛰어들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명성을 날리게 됩니다. 원래는 선전 전략이라는 게 대중을 상대로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거였는데 버네이즈는 이 선전 전략을 기업과 대중의 관계에 적용을 시키면서 큰 성과를 냈습니다. 버네이즈 이전에 PR 산업 해봐야 산업이라 하기에도 민망한 작은 규모였고 그저 단순 홍보물 만드는 천한 산업 정도로 여겨졌죠. 그런데 버네이즈의 영향력 덕분에 PR 산업은 중요한 사업 분야 중 하나가 됐고요. 지금의 미국이 PR 산업 최고의 선진국이 된 것도 버네이즈의 영향이 컸다는 부분은 부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버네이즈가 대중심리를 이용해서 크게 성공시킨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담배와 베이컨이 유명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만 하더라도 단순하게 상품의 장점을 강조를 해서 소비자가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 판단을 할 수 있게 만든 거라면 버네이즈는 대중심리를 이용한 선전을 통해서 대중들이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필요함을 느끼게 만들어버린 거죠. 버네이즈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인 담배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담배 회사가 버네이즈를 고용해서 여성 흡연자 시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보라고 하는데요. 당시만 해도 미국의 여성 흡연자는 개방된 공간에서 당당하게 흡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버네이즈는 담배 자체를 홍보하는 게 아니라 여성 흡연권과 여성 인권 해방 퍼포먼스를 부추겨서 이걸 사회적인 이슈를 만들어버립니다. 거기다가 유명한 여배우를 전면에 내세워서 당당하게 담배 피는 모습을 확산시켜버리는데요. 여성이 당당하게 흡연하는 이 이미지는 자연스럽게 여성 인권의 상징이 돼버리고 이후에 여성 흡연율을 폭발적으로 올라가게 만들어버립니다. 아까 대중심리를 이용한 선전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대중들이 좋아하는 개념에다가 자기들이 원하는 걸 표시 안 나게 슬쩍 집어넣는 게 핵심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도 그게 그대로 나타납니다. 여성의 인권, 자유롭게 흡연할 수 있는 권리, 그런 권리들을 앞장서서 주장하는 유명한 여배우, 여성들이 동의하고 좋아할 만한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서 그 여배우가 남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담배 한 까치 펴주면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당당함과 담배를 동일선상에 놓게 됩니다. 대중들이 좋아하는 거에다가 표시 안 나게 슬쩍 담배만 엮었는데 대중들이 알아서 담배의 필요성을 느끼고 담배를 구매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 누구도 담배 구매를 강요하지 않았죠. 베이컨 사례도 유명한데요. 이건 대중들이 관심을 가지는 건강이랑 대중들이 신뢰하는 전문가, 남들이 다 하는 거 나도 해야 된다는 그런 대중심리에다가 베이컨을 살짝 끼워서 베이컨 판매량을 폭발적으로 늘린 사례입니다. 버네이즈는 내과 의사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서 많은 내과 의사들이 든든한 아침을 선호한다는 내용을 기사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이 기사와는 별개로 든든한 아침으로 베이컨이라는 메뉴가 괜찮다는 걸 부각을 시켰는데요. 당시만 해도 미국 사람들은 아침을 가볍게 먹는 걸 선호했는데 이런 홍보가 계속되니까 자연스럽게 아침을 든든하게 먹는 게 건강에 좋다는 인식이 확산이 됐고요. 그 메뉴로는 베이컨이 좋다고 인식이 돼버린 거죠. 아무도 베이컨이 건강에 좋다는 소리는 안 했는데 건강한 아침 식사 메뉴는 베이컨이라는 인식이 생기게 된 거죠. 베이컨을 아침 식사 메뉴로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는 군중심리까지 작용을 하면서 베이컨이 미국 사람들의 대표적인 아침 식사 메뉴가 돼버렸습니다. 이런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버네이즈가 했던 선전 전략은 대중들이 관심을 갖거나 호감을 갖는 그런 사물이나 인물, 개념에다가 대중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자기들의 의도한 무언가를 슬쩍 끼워 넣는 식으로 선전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가 대중을 상대로 선전선동을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면서 핵심이 되는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전략은 단순히 물건 팔 때만 쓰이는 게 아니고요. 정치계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도 똑같이 쓰는 방법입니다. 상대 진영을 나쁘게 만들 때는 당연히 대중들에게 부정적인 감정이 있는 내용에다가 슬쩍 상대 진영을 집어넣어버리면 나쁘게 만들 수 있는 거겠죠. 이걸 보면 이런 전략은 누가 어떤 가치관을 바탕으로 무슨 용도로 쓰는지에 따라서 요리사의 칼이 될 수도 있고 범죄자의 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앞에서 언급했던 선전 전략을 굉장히 악의적으로 사용한
나치 독일의 괴벨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괴벨스가 실제로 버네이즈의 열렬한 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괴벨스가 자기만의 선전 전략을 구축하는데 버네이즈의 이론과 성과들을 많이 활용을 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큰 틀에서 전략은 비슷합니다. 버네이즈의 선전 전략은 대중들이 스스로 제품을 구매하는 행동을 하게끔 환경을 만든 거라면, 괴벨스의 선전 전략은 대중들이 스스로 나치가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 괴벨스라는 사람은 1930년부터 히틀러의 나치당 선전 책임자로 활동을 한 선전 전략가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의 거짓 선동에 속아서 2차 대전 당시에 수백만에 달하는 독일 국민들이 희생이 되고 다른 민족까지 엄청나게 희생되는 비극이 벌어졌었죠. 선전 선동으로 독일 국민들이 어느 정도까지 세뇌가 됐냐면, 나치 독일이 패전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국민들은 승리를 확신했었고, 무기조차 제대로 공급 못 받는 상태로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전쟁터에 투입돼서 히틀러를 위해서 죽어갔습니다. 거짓 선동과 세뇌가 이렇게까지 무서운 거죠. 지금부터는 괴벨스가 어떤 식으로 대중들을 선동을 하고 세뇌를 시켰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괴벨스는 선전선동을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인프라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요. 영화도 있고 신문도 있고 TV도 있지만 그 당시에 가장 집중을 했던 부분은 라디오였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 라디오가 많이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생활에서 라디오 의존도를 높이는 작업을 했습니다. 당장 라디오를 통해서 선전선동을 해봐야 먹히지도 않기 때문에 음악이나 재밌는 내용 위주로 방송을 하면서 사람들이 라디오를 하루 종일 틀어놓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고 합니다. 라디오가 사람들의 일상 습관이 된 뒤부터는 선전선동 작업이 시작됐는데요. 괴벨스는 대중들의 다양한 감정 중에서 분노와 증오를 잘 이용을 했습니다. 분노와 증오는 대중들을 열광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당시에 1차 대전 이후 독일 제국이 무너지고 독일 국민들은 초인플레이션과 높은 실업률을 경험하게 되면서 독일 내부에서는 좌절감이 팽배했었습니다. 괴벨스는 이 좌절감을 분노와 증오로 바꾸기 쉽다는 걸 알고 있었고, 독일 국민들의 이 좌절감을 증오와 분노로 바꿀 수만 있다면 선전선동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책임을 전가하고 분노를 표출할 공공의 적을 만들 필요가 있었죠. 그게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증권시장과 언론, 유통할 것 없이 많은 부분을 유대인이 장악하고 있었는데요. 히틀러와 괴벨스는 이런 유대인들 때문에 독일의 경제가 망쳐지고 있고 독일 국민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고 반복적으로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걸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게 중요해지는 거죠. 반복적인 선전선동을 통해서 국민들의 좌절감들이 유대인을 향한 분노와 증오로 바뀌기 시작할 때부터는 스스로 판단하고 인지하는 사람들을 없애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을 적대시하고 그들에게 증오와 분노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전에 넘어가지 않고 정확하게 사실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선전선동을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방해가 되는 사람들인데요. 이때부터는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는 개인들을 하나의 군중으로, 하나의 대중으로 만들기 위해서 통일과 단합을 강조하는 그런 단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하나의 독일, 하나의 민족, 이런 단어를 이용해서 민족주의, 민족 우월주의 사상을 주입시켜버리면 사리분별을 제대로 하던 사람들까지 동화돼버리고 선동된 대중들의 규모는 엄청나게 커져버리게 되는 거죠. 끝까지 반유대 민족 우월주의 대중 속으로 들어오지 않는 개인들은 이미 세력이 돼버린 군중들이 그 사람을 친유대계 독일인으로 낙인 찍어버리고 밖으로 의견도 표출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괴벨스는 독일 국민들의 좌절감을 유대인을 이용해서 분노와 증오로 만들고 그걸 다시 민족주의, 우월주의로 양념을 쳐서 대부분의 독일 국민들을 나치화시켜버렸던 거죠. 괴벨스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누가 괜찮은 정치인인지 유권자들은 자신들이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하는데 사실 대중들은 선전에 빠져서 그 사실조차도 인식을 못하고 남에게 조종될 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전선동에 세뇌된 유권자들의 결말은 2차 대전이라는 엄청난 희생을 가져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벨스는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괴벨스가 했던 소름 돋는 말이 있습니다. 난 그들을 동정하지 않아. 이 일들은 그들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야. 우리는 국민들에게 강요하지 않았어. 그들이 우리에게 위임을 했지. 그리고 그들은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야. 참 섬뜩한 말이죠.
오늘은 대중심리를 이용한 선전선동 전략가라고 할 수 있는 버네이즈와 괴벨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선전이나 선동은 우리의 무의식을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역사를 알고 있다고 해서 완벽하게 눈치채지는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경제 쪽이든 정치 쪽이든 우리를 위하는 척하거나 띄워주면서 우리의 돈이나 표를 빨아먹으려고 하는 기득권들이 선전선동을 한다는 건데요. 그들이 우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독립된 개인이 아니라 똑같은 생각을 하는 대중으로 만들려는 작업이 항상 있기 때문에 눈을 크게 뜨고 두 귀를 열면 10개 중에 한두 개라도 눈치챌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민주주의 사회 시민으로서 민주주의의 최대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선전선동에 대한 내용과 그런 경계심은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꼭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이었습니다. 캔들스토리 식구가 되고 싶으시면 구독 눌러주세요.